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HD 현대사무 종합설계부의 김남훈 책임 엔지니어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제 먼저 느낀 점은 좀 어렵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좋아하십니까? 자동차는요? 그리고 방금 수중에 있는 잠수함 만드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선박은 자동차나 비행기는 에어로다이나미라고 해서 공기만 고려하면 되고요. 또 방금 만드셨던 수중함은 물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선박이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실 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기계공학 전문가나 연소공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선박을 타고 잘 활용하는 것과 선박을 만들고 건조하는 것은 다른데, 이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다이나믹과 하이드로다이나믹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학문이라 만들고 보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배경 지식 부분 설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론으로 왜 바다 위에서도 여러 가지 수송 산업 중에 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는데 왜 바다 위에서도 친환경 연료나 친환경 기술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서론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즘 지속 가능한 과학 발전을 위해서 탈탄소라는 탄소가 없는 그런 미래 청정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을 새로운 연료로 사용하려는 기술 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실어 날리는 것도 미래 선박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요즘 자동차 중에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넥소라는 차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다 위에서도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해 보거나 수백 년간 범선이라고 선박에는 돛이 있었어요. 근데 증기기관이 발견된 이후 최근 100년 동안 돛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은 무료인 연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이 풍력을 앞으로 나가는 추진에 보조 추진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까, 그런 기술 개발이 요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을 선박에 탑재하기 쉽게 소형화해서 안전한 원자력으로 차세대 원자력을 만들어서 선박에 올리려는 그런 기술 개발도 하고 있어서 그런 첨단 추진 장치를 달거나 친환경 연료로 연료를 바꾸거나 이제 그런 선박이 요즘 기술 개발이 되고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좀 여러 부서를 근무해서요. 설계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개발 업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해석 업무를 주로 많이 했고요. 이런저런 업무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 업무도 하게 됐고, 또 연구 업무도 신개념 선박 연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풍력 보조 추진 장치 개발 과제 책임자였고요. 그리고 액화수소 운반선 대상 구조 설계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원래 소속 회사인 HD 현대사무로 복귀를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고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가 운항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다양한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선원들이나 선장님들이 그 친수간 그 사양 방식에 따라 회사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선박은 안전해야 되고 기름을 덜 써야 되고 짐을 많이 실어야 됩니다. 그런 선박을 구체화를 하는데 이게 한 방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로 나눠서 기본 상세 생산으로 이렇게 순서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LNG 운반선이라는 요즘 이제 조선업이 세계 1위를 하는데 이제 중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LNG 가스 운반선이거든요. LNG 가스 운반선이 이제 이런 큰 선박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선박이라고 하느냐, 주변에 어선이나 요트 뭐 그런 것도 선박인데 어떤 거를 이제 선박이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저희는 여객을 나르는 여객선이 아니고 짐을 나르는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다니더라도 요 안에 이제 액체 LNG를 가스를 이제 액화시켜서 넣게 되는데요. 이게 먼 바다를 가면은 파도가 크게 치거든요.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파도, 뭐 50년에 한 번 오는 파도, 이렇게 큰 파도가 왔을 때 그때 선박 외부나 내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또 튼튼하게 만드는 걸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이제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기름을 때워서 가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때우면 환경을 많이 오염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덜 쓰거나 아니면 그 기름 대신 친환경 연료로 바꾸거나 이제 그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위성이 많죠. 예전에는 위성 전화료가 비쌌는데 요즘은 선장님들이 위성 일기예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이런 선박을 타게 되면은 가족과 떨어지고 한 번 항해 왔다 갔다 하는데 수개월씩 걸려서 또 바다도 거칠고 해서 이 선원이나 선장님들이 되게 어려운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때 더 힘든 게 이제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을 피할 것이냐, 피할 수 있느냐, 태풍이 오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태풍을 못 피하더라도 선박이 뒤집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미리 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원성이라고 해서 배가 옆에서 파도를 받으면 오뚜기처럼 기우뚱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는 바다 위에서 불이 나면 도망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선박에서는 화재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를 포기하고 퇴선을 할 때도 선박에 있는 그런 선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 조건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형 LNG 운반선이고요. 주요 특징으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 이게 제액화 장치입니다. 기체로 운반을 하면 요 그릇이 엄청 커야 돼요. 1700배의 큰 그릇이 있어야 돼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 번에 갔을 때 많이 날라야 된다. 그래서 액화를 시킵니다. 액화를 시키려면 LNG 가스를 액화시키려면 영하 마이너스 173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극좋은 기술이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광주에서 서울을 가시려고 또는 부산을 가시려고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차에.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내가 쓴 기름은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기름이 다 증발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좀 황당하겠죠. 요 LNG 가스도 마이너스 173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3도 가스를 다 채우고 호주에서, 카타르에서 또는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꾸준히 재액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액화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한 가지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했고요. 이제 요게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짓는 컨테이너 운반선은 뭐 싱가포르항이나 부산항 이렇게 근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대양 아시죠? 태평양, 대서양 이런 큰 파도가 치는 먼 바다를 대륙간을 횡단하는 그런 대형 컨테이너 선을 주로 짓고 있고요. 이게 컨테이너를 하나도 안 실은 빈 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선장님이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섬처럼 앞에 있는 이유는 앞에가 잘 이렇게 선장님이 앞에 다른 거 충돌 안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에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조종실을 앞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여기가 이제 기름을 떼우면 굴뚝입니다.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모습이고요. 컨테이너를 이걸 해치 커버라고 하는데 요거 밑에 배 안에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 위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거 있죠. 냉동 컨테이너로 실어 오는데 냉동 컨테이너는 주로 팬이 돌기 때문에 요 위에 실습니다.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지금 컨테이너를 못 실는 공간이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어디요? 뒤쪽? 여기 컨테이너, 그죠? 여기 엔진이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못 심습니다. 그 말도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저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 탱크를 친환경 연료를 여기다 담는데 아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했죠. 이 부분 밑에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가 없어요. 항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 밑에 열어보면은 이런 연료 탱크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연료 탱크는 친환경 연료, 기름이 아니고 가스나 메탄올, LNG 가스 그런 친환경 연료를 이쪽에 담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이제 광주에도 기아차가 있잖아요. 목포 신항에 기아차에서 수출차를 계속 날르더라고요. 그래서 목포항에서 출발해서 평택항도 두르고 인천항도 두르고 중국도 가고 이런 배가 이제 그런 항로를 가는 배인데요. 이 배는 배를 7,60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배를 7,600대를 어떻게 실으냐? 이 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반떼급으로 7,600대를 실을 수 있고 밑에가 이렇게 간격이 큰 거는 밑에다 트럭이나 버스를 실어요. 무거운 걸 아래쪽에 실어야 배가 갸우뚱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승용차는 위쪽에 싣고 무거운 버스나 트럭은 밑에다 싣고요. 그래서 선장님들은 배를 한 대라도 차를 한 대라도 더 실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차를 한 대라도 7,600대를 실게 돼 있는데 한 대라도 더 실어서 수출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지하 주차장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제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실으면 안에 배기가스가 차겠죠. 그 배기가스를 뭘로 빼내느냐? 저기 65개, 이게 다 세보면 65개거든요. 이게 대형 팬입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에도 1층에 가보면 이런 시스템 에어컨 대형 팬이 있을 수 있는데 선박에도 이거 주차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형 팬을 65개에서 70개 정도 설치해서 배기가스를 빼야 됩니다. 항구에서 이제 수출할 때요. 이제 거의 배경 지식 마지막 부분인데요. 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죠. 좋은 기름을 일단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때 중동이나 이런 데서 기름을 수입해 오는 원유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보시면 여기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빨대같이 생겼죠. 각 탱크에다가 이제 넣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탯줄, 사람으로 치면 배꼽이라고 해서 매니폴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육상에 있는 송유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각 송유관을 따라서 이제 원유를 이렇게 저장해서 이제 수입해 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렇게 가스통을 넣은 거는 예전에는 이제 기름을 떼어서 갔는데 대기 오염, 환경 오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친환경 연료인 LNG 가스통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제 선박에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요 선박이 이제 세계 최초로 한 걸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고객사가 그럼 뭘 요청하느냐? 자, 아까 가스통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내 선사하고요. 호주를 왔다 갔다, 호주에서 철광석을 실어서 오는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연료인 기름을 떼지 않고 가스를 떼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세계 최초 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호텔 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런 선박 내부입니다. 혹시 거품 목욕 좋아하십니까? 여기 보면 BBQ 앤 자쿠지 스페이스라고 돼 있죠. 선원분들이 일도 힘들지만 거품 목욕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식당도 뭐 잘 돼 있고요. 헬스장도 좋아 보이고 침실도 호텔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주라 할까요? 돈이 많이 들게. 생각해 보시겠나요? 예? 예, 요즘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배를 탈 사람이 없답니다. 해서 더 좋게 해줘야 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프랑스 선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직원도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뭐냐? 예.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농도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평소 하던 대로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과학 발전이 힘들고 지구가 온난화 될 것 같다. 이제 그거가 지금 강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초로 나온 게 교토 의정서라 해가지고요. 우리 개발도상국은 경제가 발전하느라 바쁜데 왜 선진국이 먼저 경제 개발 해놓고 우리도 좀 잘 살려보려고 하니까 왜 힘들게 하느냐. 선진국만 해라. 온실가스 감축은.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파리 협약이라고 해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전 지구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온실 효과를 줄이자라는 파리 협약이 있습니다. 요즘 요 파리 협약을 또 뭐 탈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 전략과 수정 전략이 있는데요. 파리 협약에서 큰 목적, 골을 정했잖아요. 나는 앞으로 잘 열심히 온실가스를 줄여보겠어.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하고 정했는데 처음에 정한 계획이 약간 좀 나이브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목표 달성이 안 되겠어 해서 최근에 2023년에 수정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파란 선이 2100년까지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우리 후손에게 계속 지속 가능한 과학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목표는 세웠는데 구체적인 실체 방안을 다 해보고 단기 조치를 해보고 내가 해본 조치가 효과가 있는가 다시 검증해보고 중기 방향성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노력 가지고는 택도 없다 라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략을 해야 되겠다고 논의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수정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전략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입장이 달라요. 국가 간에 서로 입장이 달라서 해서 처음에는 목표도 하나만 정했어요. 2100년에 제로가 되려면 2050년에는 이 정도 줄여야 되고 어때 대비 그러려면은 잘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2050년까지 딱 가가지고 갑자기 뚜껑을 열어봤는데 잘했다. 숙제 검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면 중간에 안 한 친구,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은 이때 검사를 하니까 이때 다시 하겠죠.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 단계를 2040년과 2030년에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또는 개발도상국 또는 또 다른 국가연합, 여러 연합이 있는데 자기 국가들 이해 조건에 따라 어떤 데는 목표를 높게 잡고요. 어떤 데는 목표를 낮게 잡는데,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금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다른 입장이 다른 나라가 숙제를 덜 해왔을 것이다.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더 달성하겠다.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바다 위에서도 친환경 연료 기술이 중요할까에 대한 답은
이제 앞으로 2023년 이후로는 선박을 A, B, C, D, E 카테고리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D랑 E 등급은 이제 수준 이하예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배인데, 그리고 기준이 한 번 만족했다고 계속 만족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계속 강화됩니다. 기준이 5년씩 강화될 수도 있고 매년 강화될 수도 있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D랑 E 카테고리로 낙인을 찍힌 연료를 많이 쓰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 배가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지금 퇴출 또는 벌금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인 배를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 배를 점검해 보니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기름을 많이 먹는 배가 있구나. 이거를 개조를 할 것인가, 버리고 새 배를 주문할 것인가, 지금 큰 이슈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술 개발들이 연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경유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뭔가 에어로 다이나믹이나 하이드로 다이나믹 쪽으로 뭔가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선박의 경우도 친환경 연료로 교체해가지고 바로 해결되면 아주 쉬운 문제일 건데, 연료 교체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나이브한 목표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연료도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되지만 기술 개발도 뭐 공기 저항이나 아니면은 축이 엔진 축이 돌 때 그때 손을 얹어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또는 배 바닥에 버블을 쏩니다. 배 바닥에 버블을 쏘거나 아니면 각종 그 선박 주변의 유동 흐름을 개선시키거나 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왔는데요. 혹시 잘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그래서 왜 수소 그러느냐? 예. 수소가 뭐가 좋냐? 왜 수소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소는 탄소가 없어요. 탄소가 없어서 매력적인데 수소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수소를 만들면서 환경오염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끗한 청정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국가가.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짜인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아무튼 지금 솔라랑 윈드라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솔라랑 윈드는 공짜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뭘 하려면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해 이지구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풍력, 먼 바다에 바람이 세거든요. 장애물도 없죠. 이렇게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거나 그런 해상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싸게 만들어야만 석탄을 떼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술 개발이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부는 거 아니죠. 간헐성이라고 하는데요. 날마다 햇볕이 쨍쨍 쬐는 거 아니죠. 그러면 햇볕이 흐린 날에는 이 발전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쓰면 되는데 요즘 뭐 심야전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만들었다가 내가 안 쓸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밤에는. 그때는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 전기를 발전하기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전기 많이 안 쓸 때는 이거를 스톱을 시킬 건가. 그런데 이런 큰 장비는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왜 수소 얘기가 나오냐. 싸게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일단 그 솔라와 윈드로 구축이 되면은 남는 전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심야전기 파시는 분 있으신가요? 환전에 혹시? 그 남는 전기로 수소를 싸게 만드는 걸 연구해보자. 그럼 이 수소를 만들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 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국가 이제 산업부에서 수소가 나중에 많이 필요하답니다. 발전소나 뭐 엔진에 혼소하거나 아니면 화학 쪽에서나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순도에 싸게 만드는 청정수소가 앞으로
많이 수요가 예측된다. 수소 경제가 돼서 우리나라는 수소를 엄청 많이 쓸 거고 수소를 수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죠. 수소는 수출하겠다.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그런 넓은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지금부터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호주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좋아서 햇볕이 많은데 그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려면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배를 미래에 필요할 것 같구나 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가 화학식이 NH3잖아요. 아까 LNG는 마이너스 163도로 액화를 한다 했잖아요. 자, 수소는 더 낮게 마이너스 253도로 액화를 해야 됩니다. 해서 계속 냉장고를 틀고 간다고 생각하면 전기가 이것도 많이 들고요. 또 전기를 많이 틀려면 기름을 또 많이 떼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어떻게 한 방에 많이 수송을 하는데 싸게 수송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호주에서 그냥 써버리는 게 더 경제적인 건 아닌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화장실 가면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냄새 나는 그 암모니아인데요. 상온에서도 액체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H2고 암모니아는 NH3인데 수소를 수송하기 전에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그걸 수송하면은 마이너스 253도로 액화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송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서 누출이 됐을 때 빨리 감지가 되면 사람이 피할 수가 있는데 암모니아 분자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가 이 암모니아 분자가 소량 누출됐을 때는 감지를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탐지를 하려면 현재 기술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좀 AI 기술을 통해서 좀 스마트하게 탐지를 하고 또 스마트하게 좀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그러한 AI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어디가 셀 건지 예측을 하거나 어디가 셀 건지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무인 카메라가 보고 있다가 영상을 AI로 보고 이제 누출을 한다거나 탐지한다거나 이제 그런 기술을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데 왜 쓰레기를 나르는 배를 만드느냐라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산유국은 즉 땅에다가 묻는데 왜냐면 깊은 땅에서 기름을 빼내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이 부분이 무너져서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 시설물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기름을 빼낸 공간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쓸모없는 이산화탄소를 거기다 채워놓으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먼저 상용화가 됐고요. 앞으로도 연료를 바꾸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래도 목표 달성 수준이 나이브해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제 그 포집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산화탄소는 쓸모가 없는데 바다에 묻어야지. 이런 이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요. 수소연료 전지는 자동차에서 한번 시험이 됐었죠. 수소연료 전지는 결국엔 이제 물 전기분해 관련인데, 수소연료 전지는 결국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잖아요.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것도 실은 전기 추진 선박입니다. 전기 추진 선박이고, 수소연료 전지는 자동차에 있는 거는 반응 온도가 100도거든요. 근데 이제 선박용으로 쓰려고 검토하는 거는 700도입니다. 700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엄청 효율이 좋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쓰인 수소연료 전지와는 다르게 선박에 있는 수소연료 전지를 새로 개발해서 효율이 좋은 첨단 추진 장치로 하려고 신사업으로 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소 밸류 체인 있거든요. 수소 밸류 체인이 뭐냐면 수소 경제인데, 수소 경제랑 맞물려서 이쪽에 수소를 만들면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하고 여기 나오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기술하고 원천 기술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발하면은 전기도 싸게 만들 수 있고 전기 추진 배도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유망한 분야로, 신사업 분야로 새로운 기술 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풍력구조 추진 장치인데요. 이 부분이 설명드린 도시입니다. 자, 예전에 범선은 태풍을 만나거나 역풍을 만나면 돛을 이렇게 접었잖아요. 근데 이게 철제 도시거든요. 이게 사람이 접을 수가 없어요. 해서 이게 라스베가스 CES 전시한 모형인데, 로보틱스 기술이라고 해서 이 로봇 팔에 TV를 붙여서 이제 여기 좀 쇼를 하는 건데, 요거를 이게 철제 도시이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날개 같은 걸 이렇게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을 때 바람이 옆에서 오면은 앞으로 힘이 배를 밀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바람이 왔을 땐, 또는 태풍을 만났을 땐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어나 로보틱스 기술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력인데요. 자, 원자력 추진선의 핵유 연료는 한 번 넣으면 25년 동안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좋죠.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는 소형화 돼가지고 선박에 넣기도 쉽고, 혹시 누출이 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장님을 맨 앞에 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라도 불안해서 못하겠죠,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굴뚝이 없죠. 엔진이 없어서 굴뚝이 없고요. 엔진이 없고 굴뚝이 없고 여기서 전기를 막 만드니까 여기서 이제 터빈이 돌거든요. 해서 그리고 연료 탱크가 없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연료 탱크가 없고 굴뚝이 없으니 뭐가 좋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배는 크게 만들면 좋고 한 방에 많이 나르면 좋은데 요만큼 더 많이 나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밑에 짐을 못 실는다 했잖아요. 그분도 연료 탱크 대신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약간 진로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넣었는데, 설명드린 것 같이 저는 이제 입사는 조선공학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주로 선박 계산이나 구조 해석을 수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방식을 좀 단순 반복적이거나 좀 비효율적인 거는 프로세스를 바꿔볼 수 있겠냐라는 이제 좋은 기회를 회사에서 주셔서 프로세스 혁신만, 설계는 안 하고 프로세스 혁신만 좀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본 사람이 프로세스 혁신도 해보니까 또 회사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그럼 바꿔봐라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의 길을 또 몇 년 살았고요. 그래서 설계를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설계한 거를 해석에 연결시키거나 이제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요 설계를 해보고 프로세스도 그려봤는데 개발도 직접 해보니까 또 회사에서 요즘 AI가 뜨는데 데이터가 회사에 많이 쌓여 있다. 그걸 분석해봐라. 예측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업무에 효용성을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또 데이터 분석하는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과제 기획,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 그 데이터가 쓸모가 있는 데이터인지, 그런 데이터 통찰력이 있으려면 바로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는 어렵고 원래 도메인 난리지에서 뭔가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부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 과제 기획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만 하고 남한테 시키면 마음에 들게 안 가져와요. 그래서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접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개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시키면 이상하게 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획한 거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신형식 선박을 한번 개념 설계하는 연구를 해봐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 운반선이나 뭐 수소 연료전지 전기 추진 선박이나 풍력 보조 추진 선박 같은 신개념 선박을 창의공학 설계를 좀 맡았다가 이제 다시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준비된 내용이고요. 양산초등학교 4학년 박한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번을 질문하고 싶은데 선박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나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친환경이어서 설명을 안 했고요. 근데 아까 장표에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말로 이제 설명드리면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기억하세요. 충돌 회피. 실은 자동차에도 있어요. 충돌 회피하고 항로 선택. 그 두 가지를 자동으로 하면은 항로는 뭐를 선택하냐? 아까 제가 태풍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바람이 부는 거 일기예보를 다 보고 예전에는 경험 많은 선장님이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했던 거를 AI가 예측을 해가지고 태풍 발생 확률이랑 그다음에 일기예보를 보고 어떤 항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뭐 미국 롱비치항을 가는 게 어떤 항로로 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 라는 경제 운항 항로 선택 기준이 있고요. 충돌 회피가 있습니다. 이게 충돌 회피가 있는데 충돌 회피를 하려면 선박에서 중요한 충돌 회피는 실제 기술을 개발한 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니까 옆에서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충돌은 원양에서는 안 일어나요. 먼 바다에서는 안 일어나고 가까운 바다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항을 갔어요. 거기 오선이 많아요. 등록 안 된 배가 많고 작은 배가 많습니다. 그걸 사람이 다 피하기 어려운데 AI한테 똑똑한 AI한테 시키면은 이제 알람을 줄 수 있고 비상 정지를 할 수 있겠죠. 예. 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섬이 많잖아요. 섬하고 배를 구별해야 돼요. 예. 실제 기술을 해보면은 기술 개발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현대사대 물질 1학년 기술 왜 배우랑 기축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질문이 두 개인데, 제 딸이 포르쉐를 좋아합니다. 저는 사줄 수가 없는데, 좋아하거든요. 자, 길이 대 가로, 세로 비율이거든요. 가로, 세로 비율인데, 포르쉐가 왜 빠릅니까? 멋있게 날렵하게 생겼죠. 선박은 전부 포르쉐입니다. 길이 세로비가 500대 1이에요. 300대 1. 예. 태생적으로 그 직사각형 막대가 가로 세로 비율이 날렵할수록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능이 태생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서 대충 기술 개발해도 처음부터 길쭉하게 만들면 엄청나게 이득을 가져가거든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밑에가 빨간색인 이유는 배가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선박회사 사장님인데 짐은 많이 실는데 기름을 많이 먹어요. 돈을 별로 못 벌겠죠. 그럼 기름을 왜 많이 먹느냐? 바닷속에 슬라임이 삽니다. 바닷속에 슬라임이 살아서 박테리아랑 슬라임이 배가 정박 중에 바닥에 붙거든요. 여기 달라붙어 살아야지. 슬라임이 배 바닥에 붙는데 슬라임이 제일 싫어하는 색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색을 칠했습니다. 보기에 예쁘면 좋은데 제일 싫어하는 색을 칠했는데 왜 빨간색을 칠했냐면 내 몸에 덕지덕지 막 그 슬라임이 붙어가지고 내가 부산에서 롱비치항 갈 때 그 슬라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커져가지고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청소가 중요하거든요.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걸 다 떼는데요. 돈이 많이 듭니다. 배가 커서 잠수부가 때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배가 커서. 그래서 위험한 일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페인트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슬라임이 붙으려고 했는데 안 붙네, 이렇게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네. 예. 이해되시나요? 네, 저 율곡초공사 정대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큰 바다를 나가다 보면 사고가 진짜 많은, 아까 그 금액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던데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있을 때 보험 같은 게 좀 궁금해서 보험이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배가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제 컨테이너 운반선이 침몰을 하면 어떤 손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로 시킨 게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파도가 많이 쳐서 바다에 퐁당 빠뜨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화물은 보험이 들어 있고요. 선박도 보험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이 너무 비싸서 한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에 나눠서 책임을 분담하게 돼 있고요. 사고 났을 때 그 보험회사가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고는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은 근데 저 멀리서 오는 게 피하려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앞에서 마주쳐 오는 배를 봤는데 왼쪽으로 피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네, 미리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도 또 우선권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해상시운전 갔을 때 다른 회사 배랑 진짜 부딪힐 뻔했거든요. 우리는 속도를 재야 되니까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최고 속도를 재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 배도 바쁘대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주오는 배가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피하는 걸로 이제 약속이 돼 있고, 국제 규약으로. 그리고 또 배가 침몰하는 경우는 옆구리, 작은 배가 와서 큰 배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침몰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먼 바다에서 이제 파도에 배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배가 쪼개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주 창피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설계에서 미리 검토를 하는데, 배가 가운데가 쪼개졌다는 거는 창피한 일이어서 안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용접한 게 부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초기에 불량이 있었는데 그게 잘 발견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이제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두 동강이 났을 때, 그게 원유 운반선이면 해상 오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규칙이랑 규제가 생겼어요. 이게 사고약관법처럼 미리 예측해서 규제를 하긴 어렵고, 왜냐하면 규제하고 안전하게 만들수록 배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규칙이랑 규정이 강화돼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하나 자초를 할 수 있습니다. 깨지고 옆구리가 찔리고 부딪혀서 정면 충돌하는 거 외에도, 배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좀 홀수가 낮은 좀 물이 얕은 데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닥을 긁고 지나간 그라운딩이라고 있는데, 바닥을 다 긁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데, 제가 목포 쪽 사무소를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네네. 갈 때마다 선체들 블록처럼 막 쌓아져 있는데, 네네. 저걸 어떻게 조립해서 레고처럼 조립을 해가지고 그걸 다 용접을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따로 무슨 로봇가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용접을 하는지 그 과정이 제일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좋은 질문이냐면요. 이게 실은 이제 세계 1등하는 원천 이제 기술력이에요. 이게 제 전공 시간 때 대학생 때 처음에 배웠던 건데, 생산공학 할 때. 원래는 세계 조선업 1위가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 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해군력, 스페인하고 전 세계 패권을 다뤘죠. 왜 영국이 군함을 튼튼하고 빠르고 만들었을까요?
영국이 배를 잘 만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는 용접 조인트가 아니고 리벳 조인트라고 나무에 못을 박듯이 철제 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조선을 요 근대 와서 하면서 이제 용접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을 나눠서 레고처럼 만드는데 용접을 하면은 우리가 뭐 본드로 붙인 것처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리벳으로 일일이 사람이 쪼이고 하는 거 대비 또 그건 또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물이 새가지고 또 아까 뭐 부력 뭐 얘기하셨죠. 그런 거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용접이라는 이런 기법이 생산 기법으로 나오니까 이제 영국이 예전에는 1950년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만들었는데까지는 계속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용접 기법이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서 빨리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용접이 잘 됐는지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비파괴 검사를 좀 방사선이 나와서 인체에는 좀 유해할 수 있는데 비파괴 검사를 이제 방사선을 투과해서 안에 조그만한 그런 크랙 구멍이 있는지 그거를 비파괴 검사를 이제 용접한 부분을 전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실제 아까 침몰하는 경우도 그러한 용접할 때 너무 내일 배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구멍이 용접 구멍 안에 크랙이 있었는데 그게 배가 먼 바다를 나가면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취약해져가지고 배가 두동강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각 회사별로 A급 용접사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 회사의 기술력입니다. 근데 용접하는 게 흉 나오고 건강에 안 좋거든요. 어렵고 A급 품질로 하는 게.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는 뭘 하느냐 디지털 용접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A급 용접사가 하신 전압, 속도 그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가지고 디지털 용접기에 A급 용접사가 했던 속도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를 해가지고 C급 용접사가 A급 디지털 용접기를 가지고 용접을 했을 때 좋은 품질로 나오는 그런 디지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동이냐 수동이냐고 하셨는데 용접이 이렇게 버티컬로 타고 올라가는 게 있고요.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래 보게 하는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동화가 쉬운 거는 아래를 보거나 수평으로 하는 게 쉽고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위를 보고 하고 용접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율은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용접하는 디지털 용접기도 중요하고 그 용접을 하는데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전문가야, 용접 전문가. 옆에 보조 조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협동 로봇이라 해가지고 협동 로봇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남대학교 물리교과 김윤서이고요. 네, 친환경 선박이 많아지면 바다 생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골랐고요. 다른 분 질문도 다 좋았어요. 요즘 또 뭐 존수법 그런 거 해가지고 미국에서 많이 도와주라 하거든요.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나쁜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거부터 해요. 수중 방사 소음이라고 선박이 크다 보니까 엔진도 크고 엔진이 3, 4층 빌딩만 하거든요. 엔진도 크고 프로펠러도 크고 거기서 나는 소음도 큽니다. 그래서 수중 방사 소음으로 좀 돌고래들이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기 오염만 신경 썼지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바다 생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 동물들 우리한테 항의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이제 수중 방사 소음을 규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 소음이랑 엔진 소음이랑 이런 진동 이런 게 그 소리에 특히 민감한 돌고래들 생태에 돌고래들 사는데
생활을 방해하거나 돌고래 번식률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공간을 뭐 축소시키거나 해서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갑자기 규제를 시작하면 선주 비용이 높아서 악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 준비 단계로 일단 수중 방사 소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실은 수중 방사 소음이라는 거는 내 배 판배에서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쫄쫄쫄 따라가는 배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몇을 넘으면 이걸 규제할 것인가, 이제 그런 데이터 수집 단계에 이제 국제기구에 올라가 있고요, 안건이. 근데 이제 해운업은 나라 규제도 중요한데 그 들어가는 항구의 규제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적 배여도 미국을 들어가려면 그 나라 법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캐나다가 밴쿠버항이 아직 국제 규제가 만들어지려면 의견 일치를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항구는 수중 방사소, 우리 쪽에 돌고래가 많이 사는데 걔들 안 괴롭히면 항구 들어올 때 항구세를 깎아줄게 라고 선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영향은 그런 게 있고, 친환경 장치 중에 이제 아까 뭐 밸러스트 평형수가 나왔는데, 밸러스트 평형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배다에서 물을 채웠는데 그 배가 중동을 갔어요. 근데 그 물을 이제 배 부력 그런 것 때문에 방출을 했을 때 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수중 생물이 먼 바다에 강제로 옮겨져 가지고 풀리잖아요. 그게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을 하면은 바다 생물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깡패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교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발라스트 물을 배에서 빨아들이면 안에 같이 들어온 생물을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분해, 뭐 오존, 뭐 필터로 걸어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약품을 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가 발라스트 영향으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 게 강제화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음에 민감한 돌고래에게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는 선제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전체 내용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진지하게 또 해주셔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